지금부터는 저희가 궁금해하는 민주당 관련된 내용들. 언론이 너무 민주당을 안 다뤄줍니다. 선수 최고위원님. 네, 맞아요. 이제 욕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여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한 소리라도 나올 텐데.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대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차기 총선을 치러낸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일정이 지금 어떻게 잡히는 거죠? 토론회를 한번 했고요.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했구나. 네, 궁금했는데. 토론회 그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고 28일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네.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이 출마하셨고 출마하셨고, 네. 네 분 중에 이제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가서 2차 투표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지난 토론회 이제 한번 봤는데 네 분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이 뒤늦게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다들 좀 의아했어요. 네. 박범계 의원 출마한 거에. 근데 이제 그날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좀 특이한 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생입법으로 타격을 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두 번 한다 하더라도 이게 4번, 5번 가게 되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계영이 자기 전문 분야를 내려놓고 평상시 안 하시던 민생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렇죠. 네. 시전을 하셨네요. 내가 욕은 안 할게요. 아직 투표 전이니까. 네. 근데 우리 그러니까 방송의 특징이 그런 거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니까 네. 원내대표는 어쨌든 원내 사령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 맞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약간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매우 나쁜 인상적이네. 네. 김두관 의원은 사실 이제 당원들 인지도는 네. 제일 높으시고 또 국민 지지도도 사실은 인지도도 아마 제일 높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이제 원내에서 투쟁하는데도 여론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의 투표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부울경 원외 위원장들이 김두관 의원에 대한 지지, 성명, 기자회견 이런 것들로 힘을 좀 실어드리고는 있는데, 험난한 과제인 것 같아요. 좀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상키로는 네 분 중에서 과반수 투표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인 왜냐면 이제 의견을 빨리빨리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멱살 잡힐지 현역은 아니시니까. 자, 대충 1, 2위로 올라갈 분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나 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리무중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뭐 제가 뭐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홍익표, 박광원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1, 2위를 1, 한다고요? 2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지? 아이고. 예선전에서 끝나는 듯한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방송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명이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친명은 하나도 없고, 맞아요. 그나마 김두관 의원 정도나 돼야 어느 정도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친명이라기보다는 정치계 친명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성향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의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당 안에 있는 어떤 170석 가까운 오늘 170석 된 거 아니야? 지금 복당하셨잖아. 오늘 민영배 민영배. 복당이 됐기 때문에 170석이 됐죠. 이제 170석이 편하게 얘기해. 169 너무 힘들어. 170석 의원들이 이 투표권을 갖고 뽑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표가 갈려가지고 개혁적 의원들한테 안 간다는 얘기는 당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파 내지는 그 안에 세력들이 이 현재 이 의원들 사이를 먼저
갈라놓고 있다. 계파 정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의 그 반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친명을 뚜렷하게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원내대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누군가를 찍어서 혹은 친명 쪽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진짜로 최고위원들이 선거에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하겠다고 봉봉투도 안 돌리죠. 그 내부가. 아유, 돈봉투 안 돌리, 못 돌리죠, 지금. 그 돌려본 적도 없는 돈봉투가 지금 맞습니다. 전설의 돈봉투가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거에 비하면 원내 지도부나 대표가 같이 일할 그렇죠. 말하자면 뭐 맞습니다. 동업자인데 그렇죠. 너무 의견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의 원내대표는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와 함께 가면서도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내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적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 선택되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뭐 100%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솔직히. 그 다음에 지금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 태도, 입장 이런 것들을 보고 의원들이 저는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는 원내대표를 오래 준비하신 분이 박광원 의원이세요. 박광원 의원은 이미 뭐 제가 보기에도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기존의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이렇게 미리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번은 약간 이제 그런 구도들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상입니다만 박강원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박강원이 꼭 유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2위. 아, 1, 2위로? 박강원과 홍영표가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익표. 홍익표. 죄송합니다. 적어놔야 계속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홍익표 이 두 분이 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조심스러운 예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저는 준결승까지만 보고 싶은 저는 느낌이 김두관 왔는데. 의원의 선전을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고 김두관 의원의 어떤 결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어떤 계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영남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그리고 또 당원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도 이제는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뤄야 될 하나의 또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마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아마 표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내부자 얘기를 듣는다고 하죠. 당 내부 얘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알수 이분은 투표권도 없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투표권 주세요. 없어. 투표권 주세요. 빨리 투표권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분한테.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옵저버로 선생님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아까 두 분 토론회 얘기는 들었고, 홍익표나 박강원 의원 중에 현재 당대표 또는 지금 그 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개혁적인 당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인 듯한 태도를 취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뭐 박강원 의원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쁘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이 태도나 혹은 뭐 투쟁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또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결이 다른 것은 참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성동구 상대적으로 괜찮은 선거구에 서초구로 옮기셨어요. 네. 지역구도 이동했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를 조금 명분 있게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름 개파색도 나름 또 였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보고요. 뭐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면 이후에 또 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이 많은 고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비에 어느 정도 지도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거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네. 지도부가 우리가 역대급으로 못 만나봤던 개혁적이고 활동적인 지도부인 거고 현재 뭐 당대표 이하 최고위원 모두가 방송에는 안 타고 있지만 매일 진짜 누구보다도 강한 목소리로 현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 활용 점점만 해주면 총선 승리와 함께 이제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중간 평가다. 뭐 이런 소리를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딱히 뭐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데 그렇죠. 누가 뽑힐지를 모르는데 그럼요. 뽑혔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상의 심판이다. 네. 이러고 우기는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유 뭐 입으로 뭐 무슨 말인지 못 하겠어요. 근데 뭐 아니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대표의 중간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에 역할이 대한, 분명히 다른데. 당원들이 평가를 그렇죠. 하는 거죠.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당 대표는 당원의 지지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분이고 원내 대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원내 싸움을 하는 어떤 사령탑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정말 정알못도 아니고 알만한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의도고 다른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당원 당규 안에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 불복을 하거나 옛날에 세월호에 있었던 박모 영선 대표처럼 협의를 박영선 네, 대표. 지 멋대로 해갖고 나오는 걸로 해갖고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요런 짓거리를 해갖고 당이 가고자 하는 바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할 때 강제적으로 또는 당원의 청원에 의해서 이 원내대표를 탄핵하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안에? 이게 이 정치 집단 안에서 당원 당규로 통제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타격이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거대 야당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용감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지도부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용인할 지도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의 상황들이 지도부 안에서 다 논의되고 협의되고 뭐 의원들끼리 뭐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당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 안에서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도부 안에서 다 논의되고 서로 협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탈 행위는 지금의 지도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원내대표 나오면서 친명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뭐 친명 쪽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약간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표께서는 이게 뭐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뭐 친명이라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중에 많이 없어. 원내대표 나올 만한 분도 없으세요. 네. 우리 대표가 당 안에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렇죠. 의원들끼리 그건 대표를 어차피 의원들의 자발적인 어. 그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믿음도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아마 나오는 건데,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너무 이렇게 한가하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 약간 그 비슷하게 걱정이 보는 게 있거든요. 아닌가라는 네. 걱정이 있으시죠. 근데 오히려 자신감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잘 누가 보셨지만 꼽혀도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잘 이제 아울러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고 저희는 좋은 쪽으로 근데 기대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보면은 다른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지지율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김두관 대표 등 의원을 원하는데, 그럼 그런 거는 여론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본 의원들은 좀 마음이 내가 박광호는 못 찍겠지만 그 홍익표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론이 또 김두관이네 이러면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거 저는 없을까요? 우리 당 의원들께서 네. 그런 여론이나 당원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점점점. 전화해갖고 그러면 좋겠다. 김두관한테 펴주세요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니까. 옆선 당원들이 그렇게 전화해갖고 하지, 물어보지 마시고. 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아니 이거 김두관 찍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걸까요? 그거야 그거는- 당원들의 의사표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의사표현을 할 수 좀 있죠. 보여줘야 되는 할 수 시기가 있는데 아닌가 의원들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제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의 그런 고유 권한에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그냥 수렴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원들의 뜻이나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받으면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불쾌하게 받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분들은 오래 못 가실 거고요. 자, 더 궁금한 공천률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인들한테, 정치 신인들한테 뭐 조금 유리한 제도들을 만들고 경선에 있어서 당원과 여론조사 50%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돼 있는 룰의 특징하고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하면 바로 그냥 승인이 되는 그 정도의 내부적인 합의가 끝나 있는 룰인지부터 여쭈고 싶어요. 나중에 또 고친다고 난리치면 이상하잖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천 제도 TF가 활동을 종료를 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도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5월 8일 그 중앙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 공천제도와 관련한 특별당규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올라와 있는 공천룰은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그 공천 시스템이 기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룰을 그대로 지키면서 몇 가지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 때 만든 그 공천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룰은 당원 50%, 대의원이 아니에요. 당원 50%, 그다음 국민 여론 50% 권리당원 이렇게 50.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렇게 딱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문제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이고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특혜로 단수 공천을 줘, 그렇죠. 전략 공천을 줘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경선도 하지 않고 단수 공천을 준다거나 혹은 이 사람 특정인을 끼워넣기 위해서 경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뭐 예비 그 경선을 해서 예비 조사를 해서 격차가 아주 크지 않으면 경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선은 50%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지키기만 한다면 저는 가장 합리적인 공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지역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권리당원들과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네. 여건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배려 내지는 중앙당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그 복수 공천 내지는 경쟁 공천을 위한 준비 내지는 어떤 시스템이 특별히 지도부에서 준비되거나 또 장려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오히려,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뭐, 후보의 자격, 부적격 자격에 약간의 뭐, 본인이 학교 폭력에 학폭 관련한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 부적격 후보로 처리한다던가, 그 다음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 교육을 예전에는 이제 1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된 특별 당규가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신인의 경우에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인과 경쟁했을 때 불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기회를 좀 주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그런 걸 위해서 뭐 당원들에게 문자를 3번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되긴 했는데 이번 특별당규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안 담겼어요? 이후에 뭐 공관이라던가 상관이라던가 또 선대위 체제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당규에 이걸 뭐 다 담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보수나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개정될 수 있는 그렇죠. 여건들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이 공천 룰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약간의 그 보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지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진행된지 모르겠는데 전 당원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 시스템 구축을 이제 공고도 내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느 선까지 현재 준비돼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지난 연말까지 각 당원들이 자기의 정보를 수정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원의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이제 다시 DB로 바꾸고 또 이제 정비하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완료될 건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했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게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당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뭐 전국위원회 같은 대의원들 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말씀하시죠? 같은 대의원들 위주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설문에 조사하고 당 안에 있는 사안들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이번에 특별 당규와 관련해서는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위원회 투표와 의견과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앙위원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이제? 중앙위원회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최고위원회 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총선 전에는 완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아마 5월 중으로는 구체적인 혁신안의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우리 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대의원 비율, 이 대의원 비율에 대한 이 그렇죠. 문제들이 제기가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60표 특히나 뭐 맞죠? 일인당. 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들이 많이 논의될 겁니다. 제가 정할문 씨라 여쭤보는데 대의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지역구 안에서 몇 명 또는 뭐 몇 명까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가능하죠. 그러면 그 대의원. 권리 당원으로 대의원을 뽑는 게 그렇죠. 권리당원 한 투표 뽑는 지역구마다 거죠. 네. 일정한 똑같은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숫자를 딱 이렇게 정해주죠. 왜 이 대의원 제도가 생긴 이유는 호남이 권리당원이 워낙 많잖아요. 네. 영남은 권리당원이 너무 작잖아요. 이 권리당원 투표를 전체로 다 가버렸을 때는 호남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일정한 보완의 개념으로 대의원 제도를 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은 영남 쪽에다만 그거였죠. 60표를 줘야지 호남 쪽까지 60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제 대의원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60명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호남이든 영남이든 대의원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권리당원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양쪽에 똑같은 지역구대로 배정을 하고 똑같은 숫자를 가진다고 하면 그건 형평이 아니라 적극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손해 같은 적극적인 맞습니다. 손해를 보는 듯한 네. 느낌인데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그리고 재고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정당법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의원을 두는 것은 정당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헌법에 네네, 정리된 정당법에 정당의 해산과 이 합당은 대의원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거 각 정당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대의원의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네. 100% 당원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치 지역위원장이 돈 봉투 받아 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이 대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개혁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100% 당원으로만 하고 국민 여론을 보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제도는 대의원 반영률이 4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40%, 나머지 국민 여론이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 낮추거나 뭐 아예 대의원을 빼버리거나 이건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이율 배반 아니에요? 대의원을 2개 돼 있다는데 왜 국진당은 대의원 안 둬요? 대의원 안 둬도 가중치를 안 둔다는 것이죠. 대의원은 있지만 대의원은 있지만 가중치를 두지 60명 않는다는 이건 것이죠. 없으니까 그렇죠. 평당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짐은. 네. 네. 그래서 우리 당도 대의원은 있으나 대의원의 가중치를 전당대회에 지금보다 더 낮춰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당원의 가중치를 더 높여버리면 전당대회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마 혁신위에서 이것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최고위원 안에서 이게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뭐 우리가 전국 정당이면 대의원 가중치를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이번 돈봉투 사건의 교훈이 바로 대의원 제도가 전당대회에 가중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씀 꺼내셨으니까 돈봉투 가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 민주당 안에는 2가지 돈봉투 사건이 존재해요. 사실은 송영길과 그다음에 이정근. 또 선수가 선수기 나왔다. 안 돼요. 이정근의 돈봉투 사건이 2개가 존재하는데,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송영길하고 이정근이 한패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이 2가지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씨의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 사건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 씨의 이 불법적인 이 사기 사건, 횡령 사건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나온 것이고요. 이 녹취록을 푸는 과정에서 별건으로 전당대회 때 이정근이 소위 말하는 송영길 캠프에 돈을
뭐 뿌렸다, 돈 봉투를 뿌렸다. 이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명확하게 네. 송영길 캠프 안에 뿌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 그 검찰에서 흘리고 있는 녹취록 안에는 일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고 있는데 합니까? 확인이 있다고 되나요? 합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짜집기가 아니라면 녹취록이 짜집기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짜집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자체의 실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합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원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럼요. 페이크 녹음인 건지 그럼요. 아니면 말들을 잘라서 잘라서 짜집기 한 알 것일 수 수도 없는 있죠. 입장이라 그렇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난 아닌데 네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면 내가 출두할 테니 증거를 내놔봐. 그럼요. 내 목소리인지 확인할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소해가지고 그 증거를 나한테 줘. 그래서 이게 조작된 건지 아닌지 복귀라고 주장하려고 오히려 적극 대응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여론의 지형들이 이런 것들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검찰이 도대체 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게 왜 흘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흘렸으면 간만 보지 말고 제대로 조사를 명단을 해야죠. 까야 될 거 아니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죠. 명단을 몰라서 안 까는 거야, 그 90명을? 그래서 90명이라고 숫자까지 얘기해놓고 이게 90명이나 나와요. 뭐 10명이라고 했다 20명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9명이라고 했다가 뭐 어떨 때는 그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80명이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 검찰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던지기식으로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이런 방식은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발표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제대로 조사해라 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사태의 실체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나온 게 없죠. 없습니다.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흘릴 것이 아니라 검찰은 불러서 제대로 소환 조사하고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파리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국 빨리 정지- 조사하십시오. 출국 정지 때려놓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영장도 아니고. 기소까지. 조사하진 않고. 내장 저기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잘못했다고 금융사범으로 걸어갖고 걸 수도 있는 게 출국금지인데 뭐 출국금지 뭐 대단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피의사실 공표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거의 국룰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송영길과 이정근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건데 단독으로라도 뭐 했을 수 있으니까 니들 의혹을 한다고 치면 그건 앞으로 조사하는 문제는 그걸로 가는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하고 따져봐야 되는 그럼요. 문제고 네. 검찰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니 조사 아직 준비 중이라는데 왜 자꾸 들어올라 그래요? 그런 거고 너 뭐 때문에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의심하는데 내놔봐 증거라고 검찰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저씨 오지 마시라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참 자, 웃기는 장면이죠. 정작 중요한 거는 그동안 돈봉투로 대의원들을 매수하거나 이러한 돈봉투에 의한 그 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 부분?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 근데 그건 알 수가 돈봉투를 없는 게 돌려가지고 실제 매표를 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입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있을 그 수가 입장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네. 뭐 저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주겠어요? 서 의원님이 줘야지. 서 의원님이 제가 줘야 되나요? 줘야 되는 거야.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날려야 되는 거야. 네. 우리가 지역구가 진구가 아니라서 지금 요구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나 부산 살면 요구한다. 안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이게 줘야 되는 사람인지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헷갈리는 이런, 그거는 사실은 지금 그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네,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섣불리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당내에 있는 과일파 의원들은 마치 이게 사실인 양 사과해라 또는 책임져라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받아봤다는 고백인가요? 줘봤다는 고백인가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얘기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건건이 저는 그냥 이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도부, 결국은 당대표, 에게 그냥 화살을 돌리는 건데, 그냥 화살 돌리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일수록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피의사실 공포나 지나친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우리조차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 언론의 그다음에 검찰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우리도 노출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해명하고 또한 이게 만약에 재판까지 가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더라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 맨날 그러잖아요. 뭐 불리한 거 물어보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피해 가잖아. 근데 이런 거 지내가면 우리 언론들은 지금 JTBC가 계속 받아쓰고 있거든요. JTBC가 단독으로 이걸 네, 받았어요. 계속 받아쓰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 JTBC만 왜 줬을까? 그리고 진짜. 그것도 다른 데는 안 줬어요. JTBC만 주다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이제 별의별 거를 다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뭐 송영길 대표가 언제 귀국하느냐, 귀국은 하느냐, 4월달 안에는 오느냐, 막 이런 것들로 막 언론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 이미지 조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써놓고 있는데 이미 공항에 와 있어. 그러니까요. 모르고 받아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저는 들어와 있어. 우리 당 안에도 이걸 가지고 진상조사를 당내에서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진상조사를 진상들을 해요? 조사하세요. 당내 그런 맞습니다. 진상들을 조사해야 돼. 그 당내 진상 얘기가 나와서 그 당내 진상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총선이 다 돼가서 그런지 뭐 제3지대 뭐 이런 데 기웃거리는 의원들이 있어요. 의원들도 있고 상민이 아저씨 이상민 벌써 거기 가 예, 계시더라고요. 자리 잡았더만. 네. 다른 뭐 저기 누구야 권중인가 뭐 그애도 가 있고 네, 네. 그런 거는 좀 당에서 강력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딴 당에 거의 간 거랑 다름 없잖아요 지금. 때가 되면 내가 되면 때가 되면 지금은 또 아니다. 이제 슬슬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음. 이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공천. 오로지 당선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의 이 밑바닥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밑바닥인데 안 보고 싶은 밑바닥이. 아닙니다. 그런 밑바닥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봐야 돼. 예, 예. 어. 눈을 돌려서는 안 되고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개혁의 기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는 꼭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선거 지형상 일부 자기네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있는 게 표장사를 하는 지역 토어나 조직들이나 세력들이 있다. 그 사람이 대의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선거 때마다 그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있고 또 거기에 일부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뭐 전 제 경험상 제가 많이 요구하고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선거가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는 다 투명해졌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당내 선거는 사실은 당내로 딱 들어와 버리면 아직까지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 특정인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의원 제도를 아예 다 없애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 윤리적인 걸 강화를 해갖고 진짜 돈 거래가 조금이라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출당을 시키거나 정치 생명을 끊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들이 이런 나오고 얘기가 다 있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번에 전 당원에게 투표권을 줘버리면 전 당원에게 돈봉투를 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당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떤 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 터지고 있는 김현아. 공천 장사예요. 네. 이 우리 공천 공천 장사. 반대입니다. 이게 그렇죠. 돈이 흐름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 내려가. 거고요. 저거는 밑에 있는 돈들은 상납하는 거죠. 상납받은 상납하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김연아 의원, 그다음에 박순자 의원, 그다음에 하영재. 하영재.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공천 장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공연하게 남아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거든요. 특히 영남권은 더 심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카더라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다 조사해라. 왜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이나 조사를 해놓고 2년 전 범죄를 1년을 조사하고 1년을 조사를 하고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냐. 녹취록까지 다 나왔는데 얼마나 네. 자신 있으면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야 우리 이성근 씨의 녹취록이 까발려지고 있는데 이제 김연아 녹취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뉴스타파에서. 그걸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얼마 장부가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아예, 조사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그 전 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까지. 아예 인터뷰하고 하는데. 그분이 다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전당대회를 덮으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민주당은 조사해라. 국민의힘도 조사해라. 언론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우리 언론을 잘못 길들여놨으면 언론들이 이런 팩트에 기반한 얘기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롯이 윤석열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주는 언론만 챙겨주다 보니까 이런 중립적인 보도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요. 그 원론적인 문제 하나를 같이 상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열심히 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 애들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따를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리면 거부권 때려버리고, 지들이 만들고 지금 시행령으로 밀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의회의 견제력, 즉, 민주당의 투쟁성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데 무기력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시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언론은 알아주지도 않고, 민주당 뭐 하고 있냐? 등원이나 하는 거냐? 이런 수준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제 당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지금 이 정권의 폐악질과 무도함과 반민주적인 행위 그리고 이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앞으로 대외 투쟁에 관련된 어떤 준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27일이죠. 27일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쌍특검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을 합의를 하고 내일 아마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건데요. 이게 182명입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기본소득당 합쳐서. 다 합쳐서 이제 무소속까지 합쳐서 182석인데 180표가 나와야 이게 패스트 트랙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무기명입니다. 와. 나한테 안 믿고 그래서 싶어. 오늘- 하도 많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뒤통수를 크게 지도부에서도 오늘 민영배 의원 복당을 어쨌든 그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복당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해서 이제 오늘 복당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것이 내일 패스트트랙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쌍특검은 사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또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쌍특검 이 패스트트랙에 꼭 태워지기를 바라고요. 지도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체제를 또 한번 정비해서 강력한 민생투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또 뭐 간호법이나 의료법도 통과되겠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의 이 굴욕적인 외교 문제나 그리고 그 후가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생들을 챙기는 민생 투어로 다시 민생의 현장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쌍특검을 가지고 대여투쟁, 대윤석열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윤석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치밀한 준비들,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민석 정책위원장님께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또 정책 현안이나 민생 현안들 아주 발빠르게 챙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언론들도 민주당의 대응이 예전보다 조금 더 발빨라졌다라고 해서 조금씩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민생 현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잘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일 27일 또 한 번의 결전을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내일, 게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그 부산 분위기 좀 어때요? 부산 분위기는 부산 좀 분위기 어떤가요? 부산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본인이 통합위원장이라고. 부산도 뭐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 계속 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차이가 많지 않거나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부산의 18개 지역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신반 인터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민주당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지역 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민생 투어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네. 애청자분 중 한 분이 네. 아름다우신 은숙이 누나 미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 송작가 TV와의 협업 많이 칭찬합니다. 자주 출연하셔서 송 작가님 잘 좀 조련해 주세요. 이건 뭐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부산 언니 때문에 많이 네. 힘든데 지첸 언니를 또 하나 갖다 옆에다가 붙이려고 힘들어요. 쌍특급도 힘들지만 쌍부산도 힘들어요, 여러분. 부산 언니들이 좋잖아요. 그럼요. 정겹고 좋죠. 때리진 않더라고요. 네. 자, 위원님도 근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네, 저 내년에 네. 지금은 서병수 의원이 있는 지역구, 예, 부산 진구 갑에서 네, 서병수 전투를 준비하고 의원이랑 있습니다. 네. 바톤 터치 하셨어요? 아니면 경선해야 돼요? 아니 서병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왜 바톤 그러세요? 터치해야죠. 정신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지금 있는 그 지역위원장으로는 지금 혼자 예, 활동하시는 저는 거예요? 지역위원장이고 혹시 경선할 상대가 있나요? 뭐 있으면 하면 있으면 되죠. 하면 현재까지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있으면 하면 없으시고. 되죠. 네, 서병수만 꺾으면 되는군요. 서병수랑 붙을지 누구랑 붙을지 모르죠. 하긴 뭐 저쪽은 또 누가 나올지. 그렇지. 모르고. 검사가 어떤 검사를 아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검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우리가 싸우는 건 윤석열이지. 네. 윤석열의 똥개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네. 보시는 애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보기엔 걱정을 더 심어준 것 같은 인터뷰가 됐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하고 좋아졌으면 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내일 쌍특검. 쌍특검이 안 되면 모레 바로 전화 갑니다. 전화기 꺼놓지 마시고요. 아유. 네, 원내대표 선거 결과 이후에도 전화 연결. 약간 그 전화 통신원 같은 느낌. 네, 자주 우리 서 위원님 목소리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